자, 정찰 위성,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체 천리마1은 땡땡땡 부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해서 파병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가로 정찰 위성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죠. 과연 어떤 부품을 사용했을까요? 1번 자동차, 2번 한국산, 3번 재활용입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장면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로 북한제 방사포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장에서 저런 북한제 무기들이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부서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거는 이제 예. 북한이 자랑하는 240mm 방사포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의해서 이제 폭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약 40%가 북한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 이 우크라이나군에 많은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손실의 약 60%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군의 포격이라든가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러시아군 정보 당국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도 사실 이제 한반도 밖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보통 이거를 이제 75식 방사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경이 한 107mm 정도 되는데 사실 적어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북한이 만드는 다연장 로켓포의 일종인데 북한군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노동적이대라고 우리로 치면 약간 예비군 성격의 그런 부대에서도 저걸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게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장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러시아군이 네. 북한에 대한 그런 무기라든가 탄약 의존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한반도 밖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무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게 러시아 전장에 가 있다는 거는 북러 간의 밀착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긴밀한 관계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와 탄약을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북한이요. 3만 명 이상을 추가로 러시아에 더 보내겠다 이렇게 파병 약속까지 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설명인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러시아에게 공을 들이는 따로 진짜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기 또 그렇지만 현재 15,000명 정도가 가 있고 네. 6,000명 추가 파병은 6월에 이미 약속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다 최대 3만 명 추가, 그럼 5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느냐?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2017년 11월 네.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때까지는 핵무력에 올인을 했어요. 네. 핵무기 개발에. 근데 문제는 핵무기는 못 쓰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봤자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고도와 함께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예를 들면은 공대공 미사일, 네. 뭐 자빠졌지만 5,000톤급 구축함, 그 다음에 공중 조이경 무통조기까지 확보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북한 기술로는 이건 정말 되질 않아요. 네. 정말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 2021년 1월 달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했는데 대부분 신용을 냈는데 네. 지금 남은 게 정찰 위성이에요. 아. 정찰 위성은 지난해 5월 만리경 1호 실패한 이후로 네. 지난해 3개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한 차례도 못 샀어요. 이거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수 있는 데는 현재 러시아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러시아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받아내야 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지금 이제 정찰 위성이 남아 있다 이런 설명이죠. 그렇죠. 마지막 퍼즐.
자, 핵추진 잠수함도 일단 신용을 냈어요. 네. 그다음에 초대형 핵탄두, 그다음에 ICBM, 열거했던 5대 전략 무기들은 대부분 신용을 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찰 위성만큼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거는 확보를 못했고, 특히 가장 가슴이 아픈 게 김정은으로서는 네. 작년에 공식적으로 지시했거든요. 2024년에 3개를 확보하라고. 근데 작년 5월달에 지금 나가는 저거 실패하고 나서는 네. 이제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아니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공헌한 5대 무기 중에 남은 게 이제 정찰 위성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문성훈 센터장님 예. 정찰 위성이 도대체 뭐길래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 겁니까? 정찰 위성 그러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전장에서 상대방을 이 정찰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뭐 정찰 수단이 많이 있지만 높은 위성 꼭대기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네. 원하는 목표 지역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 다시 말하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타격할 수 있는 손과 발 이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상대방의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눈과 귀가. 네. 그 눈과 귀의 역할을 정찰 위성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김정은의 핵무력, 핵미사일 역량이 사실 그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해야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여기에 올인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뭐 손과 발, 실제 행동을 하는 손과 발이라고 하면은 이걸 행동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눈과 귀 역할을 저 정찰 위성이 해야 한다. 그렇죠. 저 기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러시아의 목을 매는 거다.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정찰 위성의 위력이 아니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하길래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그 우주 밖에 있는 위성을 이용한 지구 관측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그런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지도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맵이라는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터급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군사 정찰 위성은 그것보다 더 낮은 서브미터급, 그러니까 센티미터급까지 보는 수준이에요. 센티미터까지. 예,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키홀이라는 정찰 네. 위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거의 한 6cm 정도 되는 것도 거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성도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키홀은.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 밖에 있는 거 보는 허블 망원경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보통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각국의 정찰 위성들은 한 20cm, 30cm, 그러니까 1m 이하의 크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예외적으로 수센티미터까지 보는 그런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런 위성 기업이 실제로는 저렇게 보면은 노동당 청사까지 저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럼 김정은 집무실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홀 뭐 KH-11이라든가 12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그야말로 유리창,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에 유리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김정은도 보여요?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cm 정도면 네. 그런 정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사진을 쭉 보니까 정말 정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좀 탐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최근에 몇 년간 이 정찰위성 발사에 목을 매왔는데 결국 정찰위성 쏘기는 좀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1년 8차 대회 때 5가지 전략 무기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정찰 위성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실제 첫 번째 위성을 쏜 게 2년 후입니다. 2023년 5월 달에 첫 번째 위성을 발사했는데 쏘자마자 실패했어요. 네.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을 했던 일이 있어요. 화를 쐈지만 또 실패했거든요. 이 김정은이가 9월 달에 보스토치니 러시아 우주기지를 가서 네. 푸틴의 바지가랑을 잡고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렇군요. 푸틴도 도와주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 만리경 1호 네. 발사, 다시 말하면 발사를 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략 500km 상공에서 돌고는 있지만 그게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발사 일지를 저희가 봤는데, 그러니까 4차에서는 김대영 평론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발사 중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보였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대형 로켓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 폭발할 경우에 적외선 감시 장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발사가 있을 경우에 네. 그 발사 경로상에 우리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정찰 자산들을 배치를 합니다. 근데 저번 이 4번째 발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발사 시도에만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엔진의 오류로 인해서 아마 이제 공중에서 이제 폭발한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기술적 성숙도가 좀 낮다. 그리고 4번째 발사 때 사용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진 체계를 좀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된 신형 엔진의 문제가 이 발사 실패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북한 뭐 계속 ICBM 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발사 능력은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발사 실패가 있었으면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ICBM 능력도 갖췄다고 그러지만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고각 발사로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ICBM 탄도가 밖으로 나가서 재진입할 때 이 재진입 기술이 아주 어렵거든요. 재진입 시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발사체 ICBM 발사에도 상당한 기술적 제약이 있다. 그리고 위성을 발사할 때는 두 가지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네. 발사체, 파워. 그럼 두 번째는 탑재하는 위성. 이 두 가지 기술에 있어서 북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2023년 11월에 성공할 때는 저기서 쏘는 저 불을, 저 화염을 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산화제라는 걸 쓰는데 네. 그 2023년 11월에 성공한 거는 적연질산이라는 걸 썼어요. 그건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엔진 추력이 약해요. 그래서 아마 나로나 누리호 쏠 때 보면 막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액체 산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3도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써야만 추력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2024년 5월엔 그걸 썼어요. 갑자기. 근데 실패한 거죠, 그 기술에. 그러니까 추진체 기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쐈으니까 개선을 못했다는 얘기고, 북한의 능력으로는 서브미터급, 네. 센티미터급, 수십 센티미터급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위성을 자체 제작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사 추진체, 위성 이 두 부분에서 아주 목마르게 러시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 잔해가 우리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어쨌든 뭐 기술력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라는 현재까지는. 설명이신 건데, 그런데 이랬던 북한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좀 드디어 2023년에 정찰 위성 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게 만리경 1호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 북한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가 그러면 도대체 제대로 얼마나 만들어졌고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만리경 1호, 이 이름부터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이 만리를 굽어보고 만리를 때린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그림도 아주 그럴듯하게 그려놨는데 네. 이건 뭐냐면 김정은의 군사 업적이 이렇게 놀랍다. 만리를 때린다라고 하는 건 만리면 도대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때릴 수 있는 눈이 있고 거기에 손과 발을 가지게 됐다라는 네. 걸 염두에 두고 만리경 1호라고 붙였는데, 사실 만리경 1호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각조각으로 된 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네. 북한의 만리경 1호는 지금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보도 자료에 삽입된 CG 이미지에 육각형 프리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이 태양 전지판이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고, 네. 대략 지금 이제 2023년 11월에 궤도에 올려놓은 거는 500km 상공에서 우주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거기에서 정확하게 영상을 찍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없는데, 네. 지금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자랑하는 위성들은 뭐 서브미터급,
뭐 20cm, 30cm, 6cm까지 보는데 북한은 아마 서브미터 대략 그냥 외곽의 물체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냐. 근데 북한은 자랑을 했어요. 백악관도 볼 수 있고 지휘소설도 볼 수 있고 그래요? 뭐 괌의 군사기지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내놓을 만한 그런 솜씨,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대로 공개조차 안 했다는 건데 근데 이 발사체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로켓의 액체 연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2012년에 발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독극물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데 하이드라진과 적연질산을 각각 연료와 산화제로 쓰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이들 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험성 독극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출될 경우에는 뭐 진짜 암까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판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런 로켓용보다는 ICBM용에 가까운 연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쐈다고 주장하는 어쨌든 이 정찰위성 문제는 뭐 카메라의 해상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기능을 하려면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부산시 남구 룡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아나운서 주장으로는 이 본인들이 발사한 위성으로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핵항공모함까지 다 포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아니 근데 정작 사진을 공개했어요?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리천이 아나운서 말이 코미디인 게 네. 항공모함 길이가 300m가 넘거든요. 그럼 그걸 보는 건 일도 아니죠. 구글로 봐도 잘 보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위성이 이 같은 장소를 지나는 게 아니고 네. 하루에 몇 차례 다른 장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4.25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정찰위성 5개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사실상 이 실시간 감시에 가까운 능력을 갖추거든요. 네. 만리경으로 딱 하나 올렸거든요. 그걸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칼빈슨이 왔을 때 우리 언론이 보도했거든요. 부산에 들어왔다고. 그럼 안 봐도 보도할 수 있는 거죠. 봤다면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봤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사진이 요겁니다. 뭐 용산 이렇게 갔다. 송도랑 인천항 이렇게 봤다. 이 화질이 좀 근데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구글로 봐도 더 잘 보여요. 저 건물까지 보입니다. 아, 그래요. 구글로 봐도 거의 버스 정도까지 보여요. 네. 버스 정도까지. 근데 저거는 지금 정말로 그냥 지도 수준이잖아요. 네. 저걸 봤다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렇게 공개되면은 이렇게 비판을 받을 거 알면서도 왜 공개를 했을까요? 우리도 가졌다 이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네. 안쓰럽죠, 사실 엄밀히 보면. 자,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띄워주시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체 천리마 1호는 땡땡땡 부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부품을 사용했을까요? 발사체 천리마 1호가 혹시 정답이 뭡니까? 문성무 선생님? 정답이 3번이죠? 재활용 부품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재활용 부품을 갖다가 발사체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뭐 이 천리마 위성 이제 발사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발사체가 위성이 아니에요. 우리 유엔 안보리는 그래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수거한 적이 보면 저기에 지금 이 점검문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점검문 13 뭐 이렇게 예, 되는 것 천리마 같아요. 위성이라고 하는 저기에 있는 글자와 예. 화성 17형 북한이 공개했던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껍데기에 있는 저 숫자와 같아요. 그렇다면 저 다시 말하면 탄도미사일 발사체 그 껍데기를 네. 재활용을 해서 지금 만리경 1호를 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네. 스스로 저렇게 어떻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건 또 뭔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예. 왼쪽에 그들이 주장하는 천리마
일형 원통인데 네. 여기 이제 아마 1단 로켓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은하 로켓, 과거에 북한이 위성으로 쏘았던 예. 은하 로켓 내용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네요. 결국 탄도미사일 그 껍데기를 몸통을 네. 그대로 위성에다가 달아 쏜다. 그러니까 북한은 탄도미사일 제일 이 꼭대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핵탄도미사일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 위성을 달면 인공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재활용하고 기술도 썩 좋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도달이 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그럼 우리 군의 정찰 위성 기술은 어떨까 좀 궁금해집니다. 김대일 평론가, 일단 우리 군은 뭐 이제 4기가 좀 성공적으로 발사된 상태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대형급 위성 4기 정도를 지금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4.25 위성 사업을 통해서 발사한 건 EOIR에서 전자 광학 및 열 영상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 위성을 먼저 띄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 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레이더 전파를 이용해서 지상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밤이든 뭐 구름이 껴있든 그런 상황에서도 지상을 이제 면밀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결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차례, 많으면 6차례까지 특정 목표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한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큰 대구경 렌즈를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이 위성의 수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제 사유 사업을 통해서 정찰 위성들을 계속 우주 공간으로 띄워 올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여쭤보면 우리 위성 기술, 정찰 위성 기술과 북한 정찰 위성 기술 비교하면 격차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네. 우리 기술이 대학생 수준이면 북한 기술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다. 초등학생이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위성을 궤도에 올린 정도의 수준이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고해상도의 정찰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분석하고 또 다기능의 위성을 운영하고 네. 연합 데이터 활용까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 차이뿐만 아니라 운영 능력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정찰 위성 기술을 제대로 이전을 받아서 만약 제대로 된 기술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도의 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상 시나리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산과 평택 군사 기지가 뚫린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만약 북한이 정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네. 예를 들어서 서브미터급 이하의 그런 정찰 위성을 갖게 되면 이 한미 연합 자산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오산이나 평택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주한미군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드 포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시의 또 그 밀도가 증가될 수가 있고 과거에 실제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사드 포대를 이제 한번 정찰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중요한 영상들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미사일이나 이런 데 적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도미사일이 훅 들어온다. 이건 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요. 이제 손발만 있고 눈이 없으면 정확하게 목표가 식별이 안 되고 네. 또 요즘은 탄도미사일,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찰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탄도미사일을 목표 지역으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 탄도미사일이 우리의 요격을 회피해서 목표를 타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 상황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미 정보가 털릴 수 있다.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사시에 네. 우리 이제 한미 양국을 지원해야 될 전략 자산들이 전개하고 있는 괌이라든가
뭐 이런 곳 그리고 미 본토들도 사실 북한의 정찰 위상의 정찰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만약에 그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북한이 사전에 파악하게 되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감시의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이제 북한이 우위를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쭉 짚어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언제 또 어떻게 정찰 위성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근데 사실 줄 거면 미리 주지 않았겠어요? 이미 줬어요. 줬어요. 왜냐하면 충고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 갑자기 산화제를 적연질산에서 그 액션으로 바꿨거든요. 네. 북한 기술로 안 돼요. 다만 완전체를 준 것 같진 않다. 향후 언제 좀 더 개량된 걸 준다 그러면 상당한 위협이 될 거다. 근데 미국도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네. 정찰위성 기술은 이게 ICBM이니까 좀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파병을 뭐 얼마만큼 더 보내는지에 따라서 기술 이전을 조금씩 더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가능성이 높죠. 세 분과 함께 북한이 목매는 정찰 위성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